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더위를 피해 마음의 번잡함을 털어버리고 지친 신심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는 자연은 휴가철이 끝나면 피멍이 들고 더욱더 피폐해집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 자연은 파헤쳐지고 인간이 버리고 간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지금처럼 자연이 오염되고 망가지면 우리의 여름 휴가는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무자비한 탄소 배출로 파란 하늘이 없어지면 하느님이 주신 사계절 기후의 아름다움을 계속 만끽할 수 있을까요? 더위를 피할 곳도, 추위를 피할 곳도, 마실 물조차 없는 세상. 두렵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방법으로 제시한 생태적 회심은 이제 선택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와 참혹한 전쟁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기 산업사회 시대의 인류는 아마도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세대로 기억될 것이지만 21세기 초의 인류는 자기의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았다고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절제와 돌봄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여름 휴가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공동의 집 지구의 불편하고 위협적인 진실은 아름답고 행복한 진실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노동자와 약자의 인권 보호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무더위와 소나기 걱정 없이 장도 보고 쇼핑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은 바로 택배 노동자들 덕분인데요. 그런데 더위와 싸워가며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가 에어컨을 요구하자 사측은 이들 노동자들을 해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무더위와 관련된 소식 이어갑니다. 홈리스와 쪽방 등 비적정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은 아파트보다 폭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쪽방촌에 에어컨이 설치되는 등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마철과 여름철엔 실내 온도 30도, 습도 80%를 넘기지만 냉방장치 하나 없는 곳, 바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전국에 약 100여 개, 하지만 에어컨이 설치된 물류센터는 전국에 딱 한 곳뿐입니다. 대다수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실내 온도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냉방시설도 없이 서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동탄 물류센터에선 온열질 환으로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동자들은 사측의 냉방시설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해고였습니다. 무려 15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쿠팡은 단 한 차례의 안도 내놓지 않아 교섭은 결국 결렬된 상태입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고온에 대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상의 장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내 노동자에 대해선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의무 유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29일 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그래서 냉방 장치를 설치하라든가 공기가 제대로 순환되게 하라든가 보냉 장구를 착용하게 하라든가 이런 게 나왔지만 그러나 별로 이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데다가 실내 작업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어요.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쿠팡은 얼음물 200만 개를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위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물류센터에 일하는 노동자가 4만 명이거든요. 200만 개를 4만으로 나누면 1인당 50개쯤 됩니다. 네네. 근데 여름이 50일이 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개, 그다음에 아주 더울 때는 2개. 네. 씩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노동자들이 1개 이상 가져갈까 봐 냉동고 문을 자물쇠로 채워두기도 했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나흘간 본사인 잠실에서 동탄 물류센터까지 에어컨을 들고 걸어가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날의 쿠팡의 신화, 그 이면엔 폭염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며 일해온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올 여름. 거리나 쪽방에서 이렇다 할 냉방 대책 없이 여름을 나는 홈리스들은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쪽방촌 거주자는 서울 시내에만 2,400명이 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수요 조사를 거쳐 쪽방촌에 에어컨 150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가구당 5만 원 한도의 추가 전기 요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노숙인 쪽방 주민을 위한 3대 지원 방안의 일환입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공공급식 횟수 및 단가 인상, 쪽방촌 주변 동행식당 지정 등이 공언됐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나아질 것 같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최근 홈리스 당사자들과 지원 활동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홈리스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에어컨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서는 주거 취약계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어컨 150대가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옮길 짐을 대신 싸주지도 않고요. 8월 말에 나가라고 하다가 8월 10일에 나가라는 건물주에 대항해서 세워주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그 짐과 옮겨야 하는 날을 부축해주지도 않습니다. 홈리스 단체들은 에어컨 150대는 서울 지역 쪽방의 절반밖에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설치가 되더라도 동별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조된 것은 주거 약자들과의 진정한 동행과 돌봄입니다. 열악한 주거 문제를 주민들끼리의 자조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진정한 동행의 발걸음은 적정 주거 환경을 위한 공공개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시 정비할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쪽방 주민의 사전 태거 설치와 적정 면적의 임대주택에 건립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이 약자의 곁에 서는 일이다. 에어컨 설치도 좋지만 주거 문제의 본질을 잊어선 안 된다는 당사자들의 외침.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지난주 이른바 PX라 불리는 군마트가 운영을 중단할 뻔했다는 뉴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국방부와 잠정 합의를 거쳐 군마트 운영 중단은 피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아직 풀리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 감시단 발족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부끄러운 기록인데요. 산업재해 감시단,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장병들의 복지 공간이자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에게도 추억의 공간인 군마트 PX. 하지만 지난주 군마트는 사상 처음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군마트와 골프장, 콘도 등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 2,300여 명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5.1% 인상과 각종 수당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인건비 인상 총량이 제한적이고 수당 신설 역시 기획재정부 관할 사안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부와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파업 하루 전인 지난 14일이 돼서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안은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임금 인상안과 더불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도 국방부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이 국방부가 발전하는 모습에 우리 공무직이 직원으로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님이나 처관님 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상 초유의 군마트 운영 중단은 일단 피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폐지입니다. 각 기관마다 따로 교섭을 하다 보니 비슷한 업무를 해도 임금은 천차만별이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측은 국가가 나서서 노동 3고를 무시하고 부당한 차별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조 측은 별다른 수당도 없이 대부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만 받고 있다며 다시금 정부의 인권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약 12만 명. 그 가운데 2천여 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인권연대는 오늘 오전 산재감시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50여 명과 함께 산재감시단을 만들어 산재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재감시단장을 맡은 주수욱 신부는 산재는 모두의 문제라며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부끄럽고 참담한 우리나라의 이 산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산재감시단의 첫 활동은 폭염으로 인한 산재 예방입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과 8월엔 야외 활동이 많은 건설, 물류, 배송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재보험 절차 간소화와 범위 확대 등 법, 제도 개선에 나서고 산재 피해 제보를 받는 감시 활동과 산재 처리 지원 활동들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개인의 인권은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인권연대의 산재 감시 활동은 인권의 차원을 사회권 영역으로 확대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자리에 함께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에겐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인 경험이 있다며 산재 역시 우리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했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물론 지금도 많습니다만 1년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3,000에서 3,000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성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죽음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최근 몇 달 새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돌봄 대책이 확대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더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취재해봤습니다. 이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발달장애인의 꿈이 과연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달 중증장애인 참사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난 5월 보름 사이 6명의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이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분향소입니다.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사망 사건만 30여 건, 기사화되지 않은 죽음 뒤에는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의 무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사회적 참사이자 재난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뒤를 이어 제가 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저는 못합니다. 장애가 있다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한 곳에 국가는 무엇을 어떤 책임을 지고
것입니까?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시도하는 현실.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극심한 생활고 탓이 큽니다. 맞춤형 서비스, 즉 24시간의 지원 체계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거의 전부가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인의 문제, 특히 중증장애인의 문제,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그 가족에게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2025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 사이 비극적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 170여 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결의안에는 24시간 돌봄과 활동 지원 등의 대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담긴 내용 하나하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과 함께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5대 종단도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발달장애인 가족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법조문과 판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정도로 천재성을 지닌 변호사. 그러나 회전문을 통과하고 물병을 따는 건 어렵습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지만 법을 사랑하고 피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여느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엔 발달장애인 배우 정은혜 씨가 그림에 소질이 있는 발달장애인 역할로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정 씨는 실제로 수천 명의 얼굴을 그려온 화가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극중 우영우 변호사나 정은혜 씨처럼 취미와 특기를 살려 꿈을 이루는 발달장애인은 매우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관심과 꾸준한 교육, 촘촘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신의 관심사와 특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는 발달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전국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잠재력과 역량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철도기관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안전하게 운전하고 목적지까지 승객을 편안하게 모시는 멋진 기관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목소리가 너무 좋고 시 낭송을 정말 맛깔나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 낭송에 점점 빠져들었고 시 낭송이 저의 운명처럼 다가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제2, 제3의 우영우 변호사와 정은혜 작가가 나오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번 주일은 두 번째 맞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CPBC 뉴스에서 여러 편의 기획 리포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교회 공동체가 이날을 뜻깊게 지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교황청이 제시한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청소년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정부의 노인 관련 정책은 어떻게 보완돼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손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이어주는 모범적인 가정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 생명부가 내놓은 3호 자료입니다. 오는 주일인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뜻깊게 지내기 위한 활동 사안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서 할 일은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은 밖으로 나가는 교회의 가시적인 표징일 뿐만 아니라 외로운 노인들이 공동체의 중심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조부모는 물론 공동체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 해야 할 일은 친밀함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교황 담화를 전하고 읽도록 초대하는 겁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도 좋습니다. 방문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로 게재하는 것도 공고했습니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지닌 메시지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주일 미사 가운데 하나를 본당이나 공동체의 조부모, 노인들과 함께 이날을 기념하며 봉헌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황청 평신도 가정생명부는 감염병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거행되는 예식에 주로 참여했던 노인들이 직접 미사에 참여하는 습관을 되찾도록 돕는 기회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미사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TV와 라디오, 온라인 등을 통해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전대사가 수여됩니다. 외로운 노인을 방문해 자비의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도 전대사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미사 전례 중에는 본당이나 공동체의 젊은이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교황 담화를 낭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부모와 노인, 젊은이,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신자들의 기도를 바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사를 마치면서는 장수를 위한 강복을 거행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이날 미사의 헌금은 공동체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청년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레거시 코리아 커미티가 운영하는 레거시 키친입니다. 운영진들이 모여 다음 봉사활동에 대한 회의가 한창입니다.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꾸려진 이 공간에선 따뜻한 도시락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9월 달에 목표하고 있고 보통 한 번에 300인분 정도 나오고 봉사자는 한 20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다. 봉사자들을 통해 도시락이 전달되는 곳은 끼니를 챙기기 힘든 어르신들의 집입니다. KLC는 2015년 설립 이래로 노인 문제, 특히 어르신들의 한 끼 걱정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 등의 지원책들이 있지만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건강한 영시니어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일할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만든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현실, 산적한 사회 문제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노인 빈곤 문제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입니다. 고령 인구를 배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또 아니면은 정부적으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복지도 개선이 되는 거고 정책도 새로 생기는 거고.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 청년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KLC의 미션. 방법은 MZ세대답게 쉽고 재밌게입니다. SNS 활동과 즐거운 현장 분위기를 통해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가 마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젊은이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100명 넘는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과 직접 소통하고 함께하는 청년들의 힘이 멀게만 느껴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소외받고 있지 않고 누군가가 이제 청년들이 와서 힘이 되어준다는 그런 인식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작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전달드리는 도시락의 의미는 그 어르신들이 잊혀졌던 세상에서 다시 그 어르신들을 다시 초대하는 의미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단체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의 유산 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KLC. 행동하는 청년들이 있어 고령화 사회의 미래도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저는 신앙 교육은 따로 안 시키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대로. 신앙은 나만 열심히 한다고 애들한테 소홀히 하면은 그 신앙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집안도 열심히 해야지. 말끔하게 정돈된 성물 앞에 앉아 주목용을 바치는 외할머니 김정자 씨와 초등학교 1학년인 외손녀 박소연 양. 김 씨와 박 양이 함께한 시간은 8년입니다. 김 씨에게 그 시간은 손녀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아이를 돌본 시간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딸을 대신해 김 씨는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일 육아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당 노인대학 학장 등 오랜 기간 봉사해온 김 씨는 신앙교육이란 뭔가를 알려주고 가르치기보단 신앙을 싹 틔우고 잘하도록 돕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합니다. 아기 때 그러니까 한 8개월 때부터 제가 성당을 데리고 다녔어요. 유모차에다가 기저귀, 우유병 다 데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노인대학 학장을 맡아 보니까 그래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나이 들어 다시 시작된 육아가 녹록진 않지만 자신 덕분에 자연스레 신앙에 젖어든 손녀를 보면 마냥 흐뭇하기만 합니다.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자란 덕분에 소윤이도 어느덧 기도에 맛을 들였습니다. 제가 안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할머니 기도해야지. 또 지가 그러면 같이 하고 어쩔 때는 엄마 아빠 있을 때 기도해야지. 그리고 지가 또 할 때도 있고. 소연이는 할머니가 함께라면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할머니가 또래 친구처럼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고 또래 친구처럼 대해주기 때문입니다. 눈높이를 제가 6살, 7살이 되었어야 돼요. 내가 할머니다 하면 쟤하고 절대 못 놀아요. 그러니까 내가 쟤하고 놀면 나 6살. 같이 삐지고 말도 애기처럼 하니까 할머니 왜 애기처럼 얘기하냐고 제가 또 나한테 항의하고 그래요. 소연이는 어린이날 선물로 할머니에게서 받은 묵주팔찌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학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묵주팔찌를 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시작된 할머니의 선물인 신앙은 소연이에게 가장 크고 좋은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소연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맞닥뜨릴 때 할머니의 선물은 인생의 나침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신앙의 기본은 이제 방향을 이렇게 말해주는 나침판. 앞으로 고난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살아가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마음속에 누구한테 말을 못할 때는 마음속에 의지할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CPBC 남창우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새 정부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충분했는지 성찰을 촉구하는 한편 교회 차원의 다양한 활동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학술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악화,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고립,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과 친미 친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양극 체제가 고착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중 대결의 이용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한반도가 적어도 평화 공존으로 가야. 왜냐하면 남북이 나쁠수록 미중이 이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정부에게만 주어진 숙제가 아닙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와 신냉전의 위기는 종교계에도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훈풍이 불던 2018년에 비해 현재 민간 차원의 평화 운동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두고 교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평화 운동은 남북 관계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인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 교육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자들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현재의 평화 교육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일관된 입장 또는 교회 차원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교회가 한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긍정적으로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가톨릭 교회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채널로 거론되는 교황청 국제기구와의 연대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발되었거나 예방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랜드 비전을 교황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교황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바티칸이 몇천 년 동안 그 국제 정치에서 했던 지혜들, 그 안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화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새 정부와 한반도의 평화를 주제로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발판으로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주교회의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를 주관한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주교들 만남이 한반도 평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CPBC 뉴스에서는 지난주부터 교구별 시노드 보고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춘천교구의 시노드 보고서를 살펴봅니다. 춘천교구는 시노드 체험을 서로 공유할 신앙적 대화의 필요성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춘천교구가 7개월간 걸어온 경청과 식별의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춘천교구는 지난해 10월 17일 주일 미사 중에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걷는 교구 단계 시노드 여정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후 경청과 식별 종합 단계를 거치며 교구민의 목소리를 종합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의안집이란 이름으로 교구 누리집과 주보에 공개된 종합 보고서. 춘천교구는 5가지 열쇠말로 3억적 도전 과제를 성찰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말은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보고서는 공동체의 친교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첫 번째는 노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화된 교구임에도 노인들이 공동체와 친교를 이루거나 자신들의 필요를 개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젊은이들이 꼽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청년을 떠난 것이라는 보평교회의 지적이 교구 공동체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말은 경청과 발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신도들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와 성직자 중심주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평신도들 개개인의 독선적 태도로 인한 장벽 때문에 있게 되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경청과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는 현실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신도와 수도자의 삶을 배려하지 않는 사목자들의 일방적인 사목 방식은 친교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성찰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말은 거행입니다. 소공동체 교류 없이 주일 미사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평신도의 신앙생활. 보고서는 능동적 참여의식에 대해 평신도 스스로 성찰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사목자들을 향해선 기도와 전례 거행, 특히 강론 준비에 대한 평신도들의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 열쇠말은 공동 책임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배려와 실천에 대해 교구민들은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춘천교구 공동체는 이주민이 9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더 깊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말은 체험과 양성입니다. 춘천교구는 시노드의 여정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와 체험의 공유를 통해 이해와 양성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시노드 과정에서 얻은 서로의 체험을 공유할 신앙적 대화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교구 시노드 보고서는 결론에서 성직자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와 노인과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 배려 방안, 그리고 시노드 정신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리 교육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프란치스 교황이 오는 8월 15일부터 나흘간 서강대에서 열리는 2022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황은 세계총회의 주제인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경청의 사도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교황의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국제협회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석자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이 시기에 한국에 모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뿐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특히 소셜 미디어의 사용이 해악과 편파적 발언, 가짜뉴스 같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니스가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에게 경청의 사도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는 참가자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은 단연 거제도였습니다. 물론 여름철 낮 최고 기온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으로 가장 뜨거웠다는 의미입니다.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1도크 선박에는 6월 22일부터 점고 농성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가 180cm가 넘는 유채환 부지부장은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미터 구조물에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구를 용접해버렸습니다. 파업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언론은 점거농성 피해액이 7천억을 넘겼다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산업계와 지역경제를 걱정하며 빠른 시일 안에 파업이 끝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무렵 조선업이 불황일 때 하청 노동자 임금이 30%가량 줄었고 2021년을 기점으로 신규 수주가 증가했으니 인상은 못하더라도 과거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제2의 용산 참사나 쌍용 자동차 사태처럼 씻을 수 없는 사회적 희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노동자와 하청업체 간의 갈등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 본사와 대주주인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가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단순히 임금 관련 갈등 사안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가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그동안 무분별한 하청 노동을 양산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일은 2014년 균혈 일터, 당신을 위한 회사는 없다라는 책에서 현대사의 풍경을 균혈 일터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기업이 기업의 핵심 업무만 정규직화해서 고부가 가치를 독점하고 나머지 업무는 외주와 용역 등으로 돌려 고용에 대한 책임도 성과에 대한 보상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지적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역시 설계나 영업 등 핵심 인력은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직접적인 생산은 대부분 외주 용역업체 도급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는 원청과 정규직에게 집중이 됐고 직접 배를 만드는 노동자는 하청업체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용접 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배를 만들지만 그에 따른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구조. 위험한 부분 역시 외주화되기에 산재와 고용의 책임도 져버리는 균열 일터가 대우조선 해양 파업의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경제는 효율성만이 아니라 인간에 봉사하는 경제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부의 창출은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며 성실히 일한 사람 모두는 자신과 가정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대우조선 파업, 근본 원인은 불평등입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